예, 그 박영미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이병태 선생님, 제가 뭐 소속은 안 밝히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예, 계속 이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영미입니다. 저는 손병희의 동학 계승을 1910년 이전으로 한정해서 봅니다. 그래서 손병희의 사상은 1910년 전과 10년 이후, 손병희가 죽기까지 20년까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전체를 보진 않고요. 한정해서 보고요. 그리고 제가 손병희를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가 동학과 관련된 책을 준비하면서 손병희가 좀 인기가 없다 보니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병희가 문명 개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동학을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중점을 맞춰서 보다가 최근에야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동학이라는 근대를 손병희가 다시 근대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거는 한국 철학 전체에서 보기가 드문 경우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면 손병희를 애국 개몽 운동기의 지식인으로 한정을 하면은 그 얘기를 그 전체적인 개몽과 인민 계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자강에 이르는 그 시대에 즉 문명 개화론자들이나 아니면 혁신유학자, 개신유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다룰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개념을 폐기를 하고 계몽 자강 운동으로 제가 좀 다시 개념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론은 다 읽고요. 본론에서는 원문들을 제외하고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 초기 개화론과 최재호의 동학의 등장으로 시작된 새로운 의식과 사상으로서의 근대는 1870년대 이후 문명 개화론과 최시영의 동학으로 그 체계와 영향력을 확보하고 정치개혁과 사회운동으로 실천된다. 1890년대 후반부터 1910년의 시기에 이 근대는 계몽 자강운동으로 계승된다. 주요 사상은 문명 개화론, 손병희 동학, 혁신유학이다. 정리하면 1860년대에서 1910년의 의식과 사상으로서의 근대는 1기는 1860년대의 시대 인식과 문제제기, 2기는 1870년대에서 1890년대 중반의 사상 정립과 실천, 3기는 1890년대 후반부터 1910년의 계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화론과 동학은 1기에서 3기까지의 계승 과정에 모두 존재하고 혁신유학은 3기에만 등장한다. 따라서 혁신유학은 엄격히 본다면 근대사상의 계승은 아니지만 유학적 전통의 혁신을 꾀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근대사상으로 볼 수도 있다. 3기 1890년대 후반에서 1910년의 사상의 특징은 첫째, 2기의 사상과 실천을 계승하며 둘째, 이 계승이 문명의 전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 철학에서 처음으로 근대의 계승이 있게 된다. 필자는 한국 철학에서의 근대 계승 가운데 손병희의 동학 계승에 주목한다. 최재호는 붕괴하는 조선사회에 대한 절망과 서양의 힘에 대한 공포를 체험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조선의 정치, 사회, 사상을 이끈 성리학의 천을 비판한다. 제가 기냥하겠습니다. 네, 진짜 들리시죠? 네. 비판하며 새로운 천을 제시한다. 세계의 전환은, 즉 개벽은 천을 재규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세계의 전환을 실현하고 완성하는 것은 사람이다. 최시영 동학의 중심 주제가 인이 된 것은 당연했다. 천에 대한 인식의 전환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뒤따랐고 수동적 객체로만 대우받았던 인민은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이후 동학은 인민의 생활세계에 뿌리내리며 확산했고 인민의 일상적 실천을 계몽하고 연대하며 확장되었다. 30여 년에 걸쳐 여기 동학 농민전쟁 전까지입니다. 이루어진 동학의 시대 비판, 천과 인의 전화, 계몽과 연대, 그다음에 대중적 확산은 대내외적 어려움이 축적된 조건에서 사회적 정치적 힘으로 전화되어 1894년 동학 농민전쟁으로 분출되었다. 동학 농민전쟁과 19세기에 발생했던 여타 밀란들의 가장 큰 차이는 새로운 사상이자 종교인 동학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다. 최재호, 최시영의 동학 시기 조선에는 이미 시대와 인민의 불화와 충돌이 시작되었고 밀란의 시대라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민의 시대에 대한 의식은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동학 농민전쟁에서 동학은 인민의 계몽과 연대를 지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했고 이는 인민의식의 변화 및 성장과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었다. 주도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병희의 일생에 대한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손병희는 1901년에 1905년에 일본에서 외유한다. 손병희는 이 시기 시대와 세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동학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구상했고 그 결과가 1904년에 갑진 개화운동, 1905년에 천도교로에 계신 이후 종교적 범위로 한정하지 않는 광범위한 계몽운동의 전개이다. 본 논문은 1900년 초 1910년까지입니다. 손병희의 동학 계승을 한국 철학에서 근대를 계승한 근대라는 시각에서 살펴본다. 손병희는 최재우가 창도하고 최시영이 정립하고 실천한 동학을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문명의 전환을 수용하며 계승한다. 이 계승 과정과 그 내용을 문명의 전환을 수용한 동학의 전환, 그다음에 인내천으로 동학로의 동학 사상의 계승, 그다음에 교정일치로의 동학 실천 계승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손병희는 1901년 교단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외유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기서 그는 동학 재건 및 동학 개혁의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의 도, 즉 동학을 세계에 펼치기 위해서는 문명, 즉 서양의 근대 문명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므로 문명 성질과 세계 형편을 직접 자세히 배우기 위해 외유를 떠난다는 것이다. 그가 어떤 연유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동학 농민 전쟁의 실패 경험과 1890년대 후반 문명 개혁론이 이끈 일련의 계몽, 인민 계몽 활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손병희는 이후 삼전론 명리전에서 변화된 시대인식을 정리하고 갑진 개화 운동을 실행하고 동학을 천도교로 계칭한다. 동아시아의 전통 문명은 19세기에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문명과 충돌한다. 이 내용들은 다 읽지 않겠고요. 그 주 9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19세기 그 시빌리제이션의 번역어 문명은 발전한 서구 문명을 지칭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에 도달해야 한다는 진보의 논리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문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조선의 현재가 반야만, 반개화 상태임을 인정하고 전통 문명을 부정 또는 비판해야 되는 것이었다. 한국의 근대에서 문명의 전환, 즉 문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확산되고 보편화된 계기는 1891년에서 1898년에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활동이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박은식은 40세였던 1898년 자신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성리학으로 대표되는 전통 문명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몇 해 전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동비들의 반란으로 갑오개혁을 사설이라고 비판한 유학자였다. 손병희 또한 이 시기 즈음에 문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직접 경험을 결합하여 시대가 고에서 금으로, 그다음에 세계가 동에서 서로 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확신하게 된다. 주 13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는 옛것을 무조건 존중한 태도를 버린다. 과거의 길이 오늘의 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양이 이룩한 기술의 발전, 경제의 성장, 정치 제도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문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당연히 현실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손병희는 삼전론에서 조선이 정치, 경제, 외교 문제에서 총체적 어려움에 놓였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식으로 도전, 재전, 언전의 3전을 제시한다. 도전에서는 정치의 근본을 강조한다. 그리고 재전에서는 경제 성장과 부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언전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와 조약 체결에서 외교적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손병희의 3전은 국가 간의 전쟁에서 무기보다 더 강력한 것이므로 그 중요성을 잘 알아 실천한다면 보국 안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명리전에서는 우주, 인간, 사회의 구성, 본질, 변화의 필연을 서술하고 동학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시대 변화의 중심은 정치 변화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먼저 현실 정치, 즉 전제군주제의 가혹함과 무능함을 지적한다. 그 다음에 주 19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정치의 변화를 통해 인민이 부유하고 국가가 강하여 평화롭게 되는 것을, 더 나아가 도덕 문명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나라의 도가 있으면 이 원문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 20 다음에 손병희에게 문명 전환의 지향, 정치 변화의 목표는 부국 강병만이 아닌 도덕 문명의 실현, 광제 창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손병희가 구상한 문명은 한편으로는 도덕의 교화가 날로 새롭고 풍성하여
풍속이 크게 변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융성이 사람의 일을 크게 새롭게 하고 물품이 흥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문명은 도덕과 정치, 경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그는 문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에서 서양의 근대 문명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새로운 문명이 곧 서양의 근대 문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손병희에게 새로운 문명은 도덕지혜와 세도 융성이 병립하여 함께 건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학의 사상과 실천이 도덕의 내용, 서양의 근대 정치 경제가 세도의 내용이 된다. 1904년 정부의 제안한 비정혁신안에서도 삼중론에 기반한 하여 정부가 정치개혁과 경제발전에 힘써야 함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인민교화의 방책은 도덕에 있고 도덕은 종교에 있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동학이 인민교화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동학의 변화를 도모하면서 보여준다. 문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정립에 따른 동학의 전환은 갑진개화운동으로 시작된다. 갑진개화운동은 동학교단이 진보회, 일진회 등의 조직으로 전개한 민회운동이다. 외세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 민권옹호, 국정쇄신, 경제발전, 교육진흥, 신생활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흑의단발, 근건절약 등의 생활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흑의단발에 대한 내용은 건너뛰겠습니다. 주 25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1905년 천도교로 계층하여 근대 종교로 전환한다. 동학의 천도교의 계시는 한편으로는 근대 종교와 사상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여 최재우, 최시영의 동학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1900년대 초 시대가 요청하는 계몽운동을 선도하여 동학의 사회적, 정치적 실천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이라는 1905년 이후의 시기에 손병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두 측면을 보겠습니다. 3장과 4장은요. 각각 손병희의 동학 계승은 인내천 개념이 중심이 된다. 인내천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계층한다는 사실을 일본과 한국의 신문에 알리면서이다. 이 짧은 글에 동학과 천도교의 같음과 다름이 압축되어 있다. 천도교의 목적, 윤리, 수행, 도덕은 최재우, 최시영의 동학과 같다. 그러나 천도교는 인내천이 핵심이 되고 성신상전, 교정일치가 그 줄기가 된다는 점이 다르다. 주 28 다음입니다. 손병희의 인내천은 최재우의 시천주, 최시영의 인시천, 심직천, 사인여천, 문물천, 사사천을 통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최재우, 최시영의 동학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하늘인 내 마음, 즉 자신이 스스로의 힘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천, 그 다음에 주체적 자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계승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한다. 최시영의 시천주는 내 몸에 모셔져 있는 하늘을 믿는 것이다.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늘님을 믿었어라. 내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연 하단 말가. 최재우 동학에서 하늘은 인격적인 천주, 우주에 가득 찬 기인 지기,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영 또는 마음이 신령을 의미한다. 동학의 하늘은 당시 조선을 지배한 성리학의 리가 형이사학적 원리로 자연의 존재와 생성, 그다음에 인간의 도덕성, 그리고 사회 정치적 질서의 근원 및 근본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개념의 역할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개념의 내용은 다르다. 리가 형이사학적인 절대 원리로서 사회 정치적 지배 논리로 작동했던 것과 비교해서 하늘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물질적인 실제인 기이며 사회 정치적 피지배자에게도 평등하다. 하늘은 리를 완전히 전복한 창조적 독창적 개념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천을 깨뜨리며 새로운 천을 모색한 천의 전환이고 새로운 의식이다. 시천주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하늘을 모신다는 해석과 하늘이 모셔져 있다는 해석이다. 전자는 하늘의 초월성을, 후자는 하늘의 내재성을 강조한다. 하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최시영은 하늘의 내재성을 계승하고 강조한다. 그는 사람과 하늘이 분리된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시천, 사람은 하늘을 내재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조선에서 인민은 통치와 교화의 대상일 뿐이었고, 최시영의 인시천 주장은 통치의 객체로 배제되어 있던 인민 역시 사람이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대한 선언이었다. 나아가 그는 반상의 구별과 적서의 차별을 비판하며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사람이 하늘 인민, 하늘 사람으로 평등함으로 불평등한 구별과 차별 없이 서로 공경해야 한다. 사인여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민이 사람일 수 없었던 민과 인의 불일치를 깨트리며 새로운 인간관을 확립한 인의 전환이고 새로운 의식이며 사상이다. 인시천은 심식천이다. 사람이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하늘이라는 것이다.
그다음에 주 38 다음에 따라서 최시영의 시천주는 내 마음이 하늘이고 내 마음이 하늘에 있으므로 내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 하늘의 초월성은 현저히 약화된다. 그리고 수행은 하늘인 내 마음을 공경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람을 공경하고 만물을 공경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최시영은 인시천, 심직천, 사인여천, 문물천, 사사천을 통해 나, 타인, 사물을 차별 없이 존중하고 공경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고자 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의 주체는 인민이다. 비로소 인민이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감흥하고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사상이며 운동이다. 손병희는 인내천으로 시천주를 해석한다. 1905년 공식적 언급 이후 인내천이 천도계 교리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07년 대종정이다. 그 이전에도 인내천에 관한 손병희의 사유는 그 1898년 각세진경이나 1903년 명리전에도 보입니다. 주 42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손병희의 시천주 해석은 초월적 하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보다는 사람의 본성과 본심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내재적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최시영의 인시천, 심직천 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성이 만들어진 것은 새로운 하늘, 인간의 관계에서 최시영은 인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새로운 생활 양식을 실천하는 능동적 인간을 모색했고, 손병희는 문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새로운 문명에 조응하는 주체적 인간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는 최시영이 180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가, 손병희는 1900년대 초에 한국 사회가 요청하는 인간의 모습을 고민한 결과이며, 두 사람 모두 동학은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졌다라고 생각한다. 인내천의 수양 방법은 자심자배 자천이다. 인내천, 내가 곧 하늘임을 인식하는 것이 곧 바로 자심자배, 하늘인 내 마음을 내가 공경하는 것이다. 주 44 다음입니다. 절을 하는 것은 공경을 표현하는 행위이므로 자배는 나를 공경한다는 의미다. 손병희가 자심자배를 주장한 것은 그 최시영이 벽을 향해 위패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일반적인 향벽 서리 대신에 하늘 조상 부모로 이어진 혈기와 심령을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해 제사를 지내는 향화서리를 제한한 의미와 유사하다. 자배는 수양의 대상이 외부에 있는 초월적 존재나 이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수양의 행위는 하늘인 내 마음으로 향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손병희는 더 나아가 자천, 즉 기적이나 영적인 것을 따르는 마음, 하늘과 스승에 의지하는 마음을 깨트려 스스로의 힘으로 내 마음을 믿는 것이 한다고 말한다. 오교의 과거는 의례시대라 고로 천이 기적 영적으로 사람을 인도했으나 우리 신도는 이제부터 천주와 스승께 의뢰하는 마음을 타파하고 자천을 스스로 믿으라. 자천은 시천주의 본체니 신도들은 주체와 객체를 구별하여 수련하라. 이처럼 자천이 시천주의 본뜻이라고 단언한다. 동학의 수양 방법은 최시영의 초기 동학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수행에서 최시영의 심직천, 사행여천을 통해 내 마음이 하늘이고 모든 사물이 하늘임을 깨닫고 이를 씻고 경천, 경인, 경물, 향화서리와 같이 일상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내재적 일상성, 관계성을 중시하는 수양으로, 그리고 손병희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으므로 내 마음을 공경하고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믿는 주체적 자각을 강조하는 수양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교로서의 천도교는 주체적 자각을 중시하는 자력 종교, 자율 종교적 성격이 강해진다. 인내천에 대한 평가는 두 방면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동학의 계승 측면이고, 좀 내려가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양 근대의 수용 측면이다. 전자의 견해와 후자의 견해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 49 다음에요. 사실 이 두 견해는 충돌하지 않는다. 손병희는 최재우의 천의 전환, 최시영의 인의 전환을 통해 사상적 정립을 이룬 동학을 문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서양 근대의 수용을 통해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재우, 최시영이 그랬듯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상과 실천을 고민한 결과이다. 손병희의 인내천은 그가 구상한 도덕의 교화와 정치, 경제, 융성이 병립하는 새로운 문명의 한 축인 도덕의 내용이 되고, 또한 다른 한 축인 정치, 경제의 융성을 이끌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동학은 포덕천하, 보국안민, 광재창성을 목표로 한다. 포덕천하가 동학의 종교 이념이라면 보국안민은 동학의 정치 이념이다. 최재우는 보국안민을 이야기한 것은 주 50
이 다음입니다. 동학창도 당시의 대외적 대내적 상황에 보국안민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국안민은 나라를 돕고 인민의 생활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동학이 보국안민의 이념을 직접 실천한 것은 동학농민전쟁이다.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전봉준과 손병희의 진술을 그런 원문으로 놨습니다. 주 55 다음에요. 동학의 사상과 역사에서 포독천하와 보국안민은 분리될 수 없다. 보국안민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학농민전쟁 시기 만들어진 폐적개혁안에서 볼 수 있다. 27개조 폐적개혁안에서 는 정치적으로 전국의 탐관오리의 제거, 사회경제적으로는 상민에 대한 양반의 억압 폐지, 국가에 대한 의한 봉건적 부담의 삭감, 농민이 개간한 토지에서의 농민 소유권의 인정, 일본 상인의 교란으로부터 농촌 쌀 시장의 보호 등을 요구한다. 12개조 폐정개혁안에서는 탐관오리에 대한 지탄, 징세 운영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그 이상의 평균주의와 평등주의를 요구한다. 특히 27개조에서는 없었던 천민의 신문해방, 여성의 지위 향상 등이 포함된다. 폐정개혁안의 내용은 다름 아닌 1800년대 후반 이 땅의 인민들이 절실히 요청했던 것이고 그 절박함이 분출된 것이 농민전쟁이었다. 농민전쟁의 발생에 동학의 사상 및 조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94년 갑오개혁의 폐정개혁안의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지만 인민들의 정치, 사회적 요구와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동학농민전쟁에서 외친 보국안민의 구호와 내용은 손병희 시대인 1900년대 초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갑진개혁운동은 동학의 이념이며 동학농민전쟁의 목적이었던 보국안민의 연장선상에 있다. 손병희는 동학농민전쟁 이후 동학 조직을 재건하고 동학의 개혁을 모색하며 서양의 근대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독립협회가 이끈 일련의 인민계몽 활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그 협회와 독립신문의 활동은 자유권, 평등권, 주권, 참정권과 같은 민주주의 사상을 알리고 토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갑진개화운동 역시 주 60 이후에요. 그 활동이 독립협회와 비슷했을 뿐 아니라 더 실천적이었다. 손병희는 삼전론 명리전에서 민주주의 사상과 정치체제를 자신의 정치적 지향으로 표명하고 갑진개화운동으로 보국안민을 실천할 새로운 방식인 민주주의 사상을 확산하고 생활양식을 계몽, 즉 흑의단발, 근검절약 같은 것입니다. 인민계몽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진보회가 친일단체인 일진회와 통합하고 일진회의 친일활동에 동학교도들이 동원되면서 이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손병희가 구상한 새로운 문명은 도덕지화와 세도 융성이 병립하여 함께 건립하여 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동학의 이념인 포독천하와 보국안민의 계승이다. 그는 이들의 결합을 성신쌍전으로 실천의 교적일치로 주장한다. 이때 인내천은 새로운 문명을 이끄는 핵심 사상이다. 주 62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성신쌍전은 마음과 사물을 나눠보지 않는 것이다. 정신과 물질은 하나의 지기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정신과 물질은 함께 실천되어야 한다. 이는 교정일치, 도덕과 정치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생활세계에서 인내천이 정신교화의 내용이 되는 것이 도덕이고 물질적 제도로 구현된 것이 정치다. 그러므로 교정일치, 즉 정신교화, 물질적 제도, 도덕지하와 세도융성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손병희에게 종교는 도덕과 정치가 병행하는 것이다. 그는 천도태원경에서 도덕과 정치의 관계를 설명한다. 모든 것은 의 근원은 도다. 현실에서 도는 도덕과 정치로 드러난다. 그리고 도덕은 리에 의해 행해지고 정치는 법에 의해 행해진다. 쭉 단락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손병희는 도덕과 정치가 인간의 마음과 몸, 그다음에 사회의 선악 분별과 사물 분별의 기준이 되어 이끌고 다스려지는 세계를 구상한다. 이러한 세계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종교이고 바로 동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도는 하늘이다. 하늘의 이치는 유행이다. 이것을 본체로 하여 사람과 물건이 하늘의 이치에 밀접한 관계가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책임이 있느니라. 다시 말해 도덕의 리는 동학 사상을 계승한 인내천이고 정치의 법은 서양의 민주주의와 정치 제도이다. 또한 인내천은 도덕과 정치, 리와 법을 관통한다. 그래서 주체적 자각이 강조된 인내천은 주체적 도덕 의식 및 실천, 주체적 정치 의식 및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 근거이자 실천 방법이 된다.
그 단락의 마지막 보겠습니다. 계몽의 한 축은 도덕 계몽이 되고 다른 한 축은 정치 계몽이 되며 이 둘이 서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립되었다. 손병희가 가졌던 인민 계몽의 목표는 도덕이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가 도덕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 상호 과정에서 인민이 배제되지 않고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다. 인민 계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는지를 보면 이것은 이제 천도교 이후에 이제 계몽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요. 그 대강의 내용만 보겠습니다. 첫째, 도덕계몽은 근대적인 종교인의 양성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1908년대부터 설치된 교리 강습소는 191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700여 개에 이르렀다. 교리 강습소에서는 천도교 교리뿐만이 아니라 보통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을 그대로 가르쳤다. 그다음에 둘째, 정치 계몽은 정치 개혁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며 교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인민의 문명을 이끌기 위한 대중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이것에 이제 주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만세보인데요. 중간에 보겠습니다. 만세보에 연재한 준비시대에서는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 속에서 자주 독립, 국가를 갖기 위해서 국민이 분발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국가 정체론, 입법편, 원수편, 행정편을 목차로 정치 체제와 그 운영 원리에 대해 설명을 했다. 손병희는 천도태왕경의 개인 자격도에서 개인이 갖춰야 할 4가지 요소로 덕이, 질서, 법리, 사업을 제시한다. 덕이와 질서는 도덕에 해당하고 법리와 사업은 정치에 해당한다. 도덕과 정치에 대한 의식과 실천은 모두 개인이 갖춰야 될 요소라고 생각한 것이다. 손병희에게 인민계몽은 인내천을 도덕으로 갖춘 근대적 개인되기 또는 시민되기였고, 만들기와는 좀 다릅니다. 시민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동학의 포덕천하, 그다음에 보국안민, 광제창생의 이념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동학계승과 문명 수용이 이른 근대인데요.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쓰려고 하는 내용은요. 이와 같은 그 손병희의 사상이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그리고 당대의 즉 문명 개화론과 그다음에 혁신 그 유학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특히 이제 양계초로 대표되는 신민서와 이제 어떤 그 같은 내용과 차이가 있는가를 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대신해서 저의 이제 소회와 정리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한국 철학에서 근대는 무엇인가, 한국의 근대 철학은 있는가, 스스로 명확히 답을 할 수 없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조응하기 위한 사상적 모색을 의식과 사상으로서의 근대로 정의하고 손병희의 동학을 통해 한국 철학에서의 근대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무모함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한국 철학에서의 근대에 대해 읽고 고민하고 글을 써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듯한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이다. 동학은 양반의 하늘이 모두의 하늘, 평등한 사람과 그들의 연대, 그리고 우리의 부당함과 국가의 어려움에 저항하는 인민과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는 분명히 근대다. 또한 동학은 한국의 근대에서 독자적인 사상의 정립과 실천뿐 아니라 그 계승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최재우, 최시영, 전봉준, 손병희의 동학은 각기 다른 동학이면서 하나의 동학이다. 이는 분명 근대의 계승이다. 특히 논문의 주제인 손병희의 동학은 한편으로는 동학이라는 근대를 계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의 근대를 수용하며 동학을 계승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의의가 공존한다는 점은 1900년대 초 한국의 어느 사상도 갖지 못한 특징이다. 필자는 손병희의 동학 계승을 통해 동학이라는 우리의 근대 철학이 있으며 동학의 근대적 계승이라는 우리 근대와 서양 근대가 융합된 근대의 근대적 계승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앞서 근대에 대한 정리이며 근대의 근대적 계승이 이후 이제 어떻게 앞으로 계승 변화되어진지를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1900년대 초를 애국 계몽 운동 시기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1890년대 말, 즉 동학농민전쟁 이후부터요, 1910년까지의 사상과 실천을 계몽 자강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역사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시기 문명 개화론, 동학, 혁신 유학은 인민 계몽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졌고 애국 자강은 인민 계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기 고문은 이 시기의 근대 사상에서 애국과 자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 진화론을 어떻게 수용했는가, 뭐 이렇게 아주 뻔한 그 논의밖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민계몽의 지향과 방법에 주목해서 그들이 분명히 인민계몽과 지향은 동일했지만 내용과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사상들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후의 계승과 변화를 좀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병태 선생님 그 토론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또 안 쓰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네, 마이크. 이게 없음. 저도 그 김정철 선생 논평문처럼 앞쪽에는 요약이고 뒤쪽에 이제 질문을 넣었는데요. 저도 그 질문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쪽에 내용 요약한 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진 건데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논의를 깊이 한다면 복잡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첫 번째 질문부터 그 보면은 그 3절에서 해월의 인시천하고 의암의 인내천이 공통적으로 인간에 대한 재정이었음을 논하고 이와 관련하여 최시영은 180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가 그리고 손병희는 1900년대 초의 한국 사회가 요청하는 인간의 모습을 고민했으며 모두 동학이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최시영도 그렇고 손병희도 그렇고 인시천과 인내천 개념을 이 제시하면서 그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현실을 담아냈다는 의미일 텐데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어쨌든 그 한 세대 정도 연배차가 나긴 하지만 그 어쨌든 동시대인이거든요. 같이 그 활동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짧은 이 차이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동시대인인데 어떤 변화를 어떻게 달리 담아냈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의암의 인내천, 그다음에 자심잡의 자천 등이 그 휴머니즘 등 그 서구적 근대성을 일정하게 반영한다는 주장은 거기 이제 아마 그 박용민 선생 참고한 논문에도 그런 그 논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논증은 그러니까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이게 논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서구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인본주의 뭐 이런 내용보다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그 휴머니즘의 확산과 착근, 특히 이제 근대적인 지평으로 넘어오면 그 르네상스나 그 중세하고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쪽을 넘어서서 근대 쪽으로 넘어오면 휴머니즘은 그 인디비주얼리즘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착근됐던 개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손병희가 인내천 등이 휴머니즘을 함축한다고 보려고 하면 그 인디비주얼리즘 같은 요소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동학이 갖고 있는 그 유기체론적인 우주관하고 배치되죠. 그래서 제 제안은 그냥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걸로 그 받아들였지 그 안에 사실은 그 뒤섞여 있는 이 개체의 열 같은 건 배제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용민 선생님 논문을 보면 이제 전체적인 논변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운하고 해월 단계의 그 동학도 근대적인 거고, 그다음에 의암의 단계는 더더욱 근대적이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근대성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이제 기조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이제 근대성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 근대성이라고 하는 걸 그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시대에서 나타난 뭐 지성사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그건 이제 순전히 서구의 것이거든요. 남의 게 우리 역사에서 그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비슷한 게 생겨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대성을 정의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된 근대성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의 흐름을 평가하는 게 이제 온당한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따가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두 분 애쓰셨습니다. 네, 이어서